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분양 신청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조합이 설립됐고요. 그리고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하고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어요. 자, 사업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고 그리고 누구한테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요? 사업 시행 인가는 이 시장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았죠? 자, 그러면 사업 시행 시장군수 등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제는 사업을 해야 되지만 바로 사업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왜? 예를 들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이 설립됐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요. 건물 철거하고 새 건물 짓기 전에 우리는 먼저 뭐 해야겠어요? 이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당해 지역에 있는 조합원들한테 나중에 건물이 지어지면 어떻게 주겠습니다라고 분양 약속을 하고, 자, 분양 약속을 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사업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분양 처분을 미리 정하는 계획, 이 분양 처분을 미리 정하는 계획을 우리는 무슨 계획이라고 하냐면 관리 처분 계획이다 그래요. 관리 처분 계획. 분양 처분을 미리 정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요? 관리 처분 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분양을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었는데 이때 바로 사업 안 되고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어떻게 주겠습니다라고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분양 신청을 받아서 이 재개발 지역에는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이 됐지만 분양을 신청한 사람도 있고 신청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양 신청을 접수받아서 이를 토대로 분양을 신청한 자에게 어떻게 주겠습니다라고 분양 처분을 정하는 계획을 수립해야겠죠.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뭘 한다고요? 분양 신청을 접수받는다. 자, 이래서 분양 신청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양 신청. 우리 법에서는 시장군수 등의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었습니다. 자, 사업 시행 인가고시는 시장군수 등이 인가해 준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제 시행자는 인가고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120일 이내. 자, 120일 이내. 분양 신청 기간 등을 자, 밑에 있는 이런 내용들. 여기서 이제 건물이 드러내고 건물을 새로 짓는다면 당신네들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이 얼마고 그리고 여기에 건물이 이 24평 건물이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고 32평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고 여기 40평의 아파트가 들어설 텐데 24평의 가격은 분양 가격이 얼마 정도 될 것이고 32평 아파트는 얼마 정도 될 것이고 40평의 아파트는 얼마 정도 될 거니까 당신의 토지 건축물 가격이 얼마니까 요거 하려면 얼만큼을 더 분담해야 될 겁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통지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을. 자, 그래서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의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이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의 가격, 여기 감정 가격이죠. 이 가격을 이렇게 통지해주고 그리고 분담금의 추산액, 여기 24평, 32평, 40평 이게 받을 때 얼만큼을 내야 될 겁니다라고 그리고 또 분양 신청 기간을 언제쯤 분양 신청을 할 겁니다라고 이런 기간 등을 이렇게 통지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분양 신청 기간 등을 인가고시가 있으면 시행자는 몇 일 이내 하라고요? 120일 이내. 여기 있는 통지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한다. 자, 그 내용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통지 공고해요. 그러면 방금 전에 120일 이내 분양 신청 기간 등을 이런 내용 등을 통지한다고 그랬잖아요. 통지자에게 통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분양 신청 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이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이 아니고 인가고시가 있으면 시행자는 120일 이내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하고 공고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분양을 통지한 날부터 분양 신청 기간은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분양 신청 기간을 정해라. 분양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분양 신청 기간을 정합니다. 다만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이 1회 하나요? 20일 이내에서 분양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정관 등 총회 의결을 거치면 재분양도 할 수 있더라. 이 정도 지문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양 신청 기간은 몇 일이라고요? 예, 분양을 통지한 날부터, 인가고시가 있는 날이 아니라 통지한 날부터 30 이상 60일에 분양 신청 기간 정한다. 예, 신청 기간을 딱 체크하시고. 그러면 분양 신청을 6개월 안에서 이제 분양 신청 접수 받으니까 분양 신청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할 거 아니에요. 분양 신청. 그런데 분양 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 제한을 볼까요? 자, 여기 보면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우리 서울은 투기과열지구잖아요.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로 예, 선정이 됐어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우리 서울에 자, 이 A라는 사람이 강남의 재건축 지역에서 예, 이 조합원입니다. 그냥 분양 대상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분양 신청을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강남에도 예, 재건축 지역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목동에도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목동에서도 재건축 사업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조합원이 돼서 이 분양 자격이 생기지만 이 사람도 또 분양 신청할 수 있느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 분양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5년 이내에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분양 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분양 신청 제한이 있다고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대상자로 속해 있으면, 분양 대상자가 되면 5년 이내는 분양 신청할 수 없더라. 자, 그렇게 예, 정리를 딱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양 신청 제한 체크하시고, 단 상속이나 결혼이나 이혼은 제외하겠다. 예, 정리를 딱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분양 신청하지 않은 사람. 자, 예를 들면 여기에 예,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는데 여기에 A, B, C는 분양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 D는 분양 신청하지 않았어요. 분양 신청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양 신청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건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분양 미신청자 등의 조치. 자, 어떻게 하냐면 예,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다든지, 자, 우리 수보기 책에는 211페이지에 있네요. 예, 분양 신청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분양 신청을 철회했다든지, 그리고 또 아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 내에 분양 신청할 수 없죠. 그래서 분양 신청할 수 없다든지, 또는 너무 과소토지 건축이다 보니까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됐다든지, 그러면 그런 분양 미신청자 등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요. 이 관리처분계획 시행자가 분양 신청 접수받아서 관리처분 작성하고 관리소 인가 받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분양 미신청한 사람들에게는 일괄로 합니다. 언제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기억하실 때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손실보상 협의한다 이 말은 돈으로 보상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분양 미신청자 등에 대해서는 언제부터요? 예, 관리처분계획 분양 신청 접수받아서 관리처분 작성하고 관리처분 인가받으면 인가하면 시장군수들이 인가하고 고시할 거 아니에요.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손실보상 협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분양 미신청자 등에 대한 조치 이런 규정도 잘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제 분양 신청을 접수받았습니다. 자, 이제 분양 신청을 접수받아서 이를 토대로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하겠죠. 자, 관리처분 계획이 뭐라고요?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 처분을 미리 정하는 계획. 자,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작성은 누가 하겠어요? 시행자가 하겠죠? 시행자. 뭐 조합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내가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인가해 주세요라고 인가를 신청해요. 그러면 누가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할 거냐? 자, 누구냐? 그러면 정비법은 누구라고요? 자, 시장, 군수 등, 그죠? 시장, 군수 등 이렇게 나오네. 요 표현이 이렇게 있네요. 자, 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아요. 자, 누구한테 인가받는다고요? 예,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권자는 시장, 군수 등, 정비법 모르면 다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이
분양 처분을 미리 정하는 계획인데 실무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조합원이면 내가 끝나서 이적의 재개발 사업 끝나서 몇 평을 어떻게 받는지, 그죠? 이런 부분들이 분양 약속을 하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한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하면 시행자는 이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하기 전에요. 30일 이상 관리처분 계획 내용에 대해서 공람을 하래. 자, 매달 이상 공람을 하고요. 시행자는 30일 이상 공람해서 인가받습니다. 자, 30일 이상 공람해서 인가받습니다. 요 절차는 우리 수포기 책에 우리 교재가 지금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 212페이지에 이렇게 있는데 요 수포기 요 부분은 2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먼저 216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은. 자,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아요.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하거나 폐지할 때도 또한 인가받습니다. 그런데 경미한 변경은 관리처분 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신고한다.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 작성할 때 매달 이상 인가 신청 전에 매달 이상 공람시키라고요. 30일. 이 중요하니까 30일이에요. 30일. 30일 이상 공람한다. 그러면 우리 정비법에 이 네 가지 계획이 나와요. 우리 기본 계획 나왔죠? 그리고 정비 계획 나왔죠? 그리고 구역 지정하죠? 정비 구역 지정하죠? 그러면 조합이 설립되죠? 그러면 조합이 설립되면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고 인가 받죠? 그리고 또 사업을 하기 전에 철거하기 전에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하죠? 그래서 네 가지 계획이 나오는데요. 네 가지 계획이 나오는데 기본 계획과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는 공람이 매달 이상이냐면 14일 이상이에요. 기본이 이제 14일이잖아요. 14일 이상. 그런데 이 정비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은 너무너무 중요한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비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은 공람을 30일 이상 공람합니다. 관리 처분 계획과 정비 계획은 공람을 30일 이상 공람한다는 거예요. 정비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은 30일 이상. 그래서 기사는 14일 이상, 정관은 30일 이상 공람한다. 여기서도 관리처분 계획이잖아요. 인가 신청 전 30일 이상 공람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하면 시장군수 등이 인가를 하겠죠. 그러면 인가는 매달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 통보해 주냐면 여기는 30일이야. 자, 시장군수도 30일에 인가 여부 결정해. 근데 이거하고 아까 앞에서 배웠던 거 있었죠.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해요. 인가 신청하면 시장군수 등이 사업 시 인가를 해주잖아요. 그때 시장군수 등의 사업 시 인가는 매달이었어요. 60일 이내 인가 여부 통보했죠. 자, 여기는 관리처분 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하면 시장군수 등은 매달 이내 좀 더 빠르게 인가해 주래. 30일 이내 인가 여부를 통보한다. 그런데 시도지사의 인가 시기 조정 요청이 있으면 시장군수 등은 1년 이내 시기 조정을 할 수도 있더라.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까요? 자, 이 시장군수가 시행자가 관리처분 작성해서 인가 신청하는데 그럼 방금 전에 매달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라고 했어요. 관리처분 계획은 30일 이내. 인가 신청할 때는 시행자가 30일 이상 공람해서 인가 의견 듣고 인가를 신청하고, 그러면 시장군수 등은 30일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 통보하고, 그죠? 자, 그러면 30일 이내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 30일 이내 인가 여부 통보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관리처분 계획이 너무너무 중요한 계획이잖아요. 자, 관리처분 계획. 그래서 이 관리처분 계획 내용에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되는, 관리처분 계획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인가를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되거나 또는 조합원 분담 규모가 조합원이 부담해야 될 규모가 20% 이상 증가하거나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지난 32회 시험에는 여기를 10분의 1이 나왔어요.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 이상, 10분의 1이면 10% 이상이 요청하는 것이고 5분의 1이면 20% 이상이 요청하는 거죠. 자, 5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으면 타당성, 이 관리처분 계획이란 인가 전에 타당성 검증을 이 인가권자는 공공기관, 이 공공기관이란 LH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 관리처분 계획이 작성한 작성하고 변경한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타당할 겁니까? 라고 타당성 검증을 요청을 해야 돼요. 누가요?
시정운수 등이 공공기관에다가 인가에 앞서서 이런 타당성 검증을 요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가되고 변경되는 이 증가되는 이런 규모들이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타당성 검증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딱 이런 타당성 검증이 있으면 기관에다가 맡겨야 되니까 시장운수 등이 검증 기관에다 맡겨야 되니까 이때는 인가 신청이 있을 때 이때는 30일 이내 인가협을 통보한다는 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이런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몇 일 이내 인가를 하냐면 60일 이내 인가한다. 그래서 인가에 대한 내용, 자, 원칙은 30일인데, 근데 관리청기 내용이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거나 분담 규모가, 즉 조합원이 부담해야 될 분담 규모가 20%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어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는 이때는 이 시장운수는 몇 일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 통보하라고요? 60일. 그래서 이런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자, 이 부분도 딱 체크를 한번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의 타당성도 10% 증가 중요하니까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조합원 부담 규모 2% 증가, 조합원 5분 이상이 요청할 때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더라. 자, 그런 부분들 딱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60일 내 통보한다. 이거하고 비교합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입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분양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관리처분 계획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직위하니까. 그런데 모르면 분양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정비사업비 추산액, 조합원이 부담해야 될 부담규모, 부담시기, 그리고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건축에 대한 수익권 외의 권리 명세. 관리처분 계획은 교환해 주는 것이니까 종전 토지 건축물에 수익권 외의 권리가 있으면 권리도 명세한다. 그리고 세입자별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평가.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이 뭐냐 그러면 분양. 그래서 요걸 사업 시행 계획의 내용을 물어보더라도 분양이라는 단어 나오면 관리처분 계획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업 시행 계획은 분양에 관한 계획은 아니거든. 그래서 분양 계획은 관리처분 계획이다. 분양. 그리고 여기 권리 나왔잖아요. 분양과 권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분양과 권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처분 계획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할 것은 이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이 종전자산도 아까 종전자산도 평가되고 또 관리처분 계획에서 새로 지어지는 거기 24평 아파트, 32평 아파트 이게 분양가격이 얼마다라는 것도 다 여기서 결정이 돼요. 자, 그러면 분양 대상자별 종전토지 건축 명세하고 여기 종전토지 건축물의 건축물 명세하고 종전토지 건축물 가격을 산정하는데 이 가격은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하느냐 요걸 잘 체크하는 거예요. 이 관리처분 계획 사업 시행 인가가 2021년 10월 달에 됐었고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은 여기는 2022년 4월 그러네요. 여기는 사업 시행 인가가 2020년 1월 10월 달에 됐고 관리처분 계획은 2021년 10월 달에 관리처분 인가가 있었다면 이때 종전자산의 평가는 이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종전자산이 평가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가 언제 있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종전자산의 평가는 내 종전 토지 건축물의 감정 가격이 얼마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은 이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된다는 거.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조합 설립 인가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도 아니고 정비구역이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종전자산은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자, 요 부분을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과 권리에 관한 내용이다. 이것도 이렇게 정리를 딱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 내용 자 체크하시고요. 자,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종전에 앞에서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지하거나 폐지할 때도 또한 인가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은 변경은 변경인데 경미한 변경은 신고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경미한 것도 시험에 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함정이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처분계 경미한 변경. 계산착오, 오기, 누락 등에 대한 단순 정정이 돼. 단순한 정정인 경우 이때는 경미하죠. 단순 정정인 경우 경미하다. 자, 그런데 이게 계산착오나 오기, 누락인데 단순 정정인데 그게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어요? 없어야 돼요? 없는 경우에 경미하다. 여기를 시험에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그랬어요.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으면 그게 단순 정정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경우 그 다음에 또 정관 및 우리 앞에서 있는 게 조합 설립되면 정관 작성하고 또 관리처분계획 작성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 작성하고 사업시행 인가 받잖아요. 정관 및 사업시행 인가의 변경에 따라 정관 및 사업시행 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한다. 뭐뭐에 따라 선행행위에 있는 정관이나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때는 경미하다. 자, 이거 또 보면 뭐 따라 그랬으니까 경미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매도 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우리 재건축 같은 경우 아까 매도 청구 팔아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한다. 따라 이럴 때는 경미합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은 쉽게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어요. 느낌이 따라 그리고 단순 정정 이런 건 경미합니다. 그런데 4번 권리 의무 변동이 있다. 일단 느낌이 쎄합니다. 권리 의무 변동이 있대. 권리 의무 변동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런데 변동이 있어도 그 변동이 분양 설계의 변경을 수반해요? 수반하지 않아요? 수반하지 않으면 경미한 변경입니다. 이건 좀 조심해야겠죠. 권리 의무 변동이 있어도 그 변동이 분양 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 경미합니다. 자, 4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5번입니다. 5번은 주택 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 공부한다. 이 말은 아니 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주는 게 아니라 분양주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경미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택 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나 원래 이렇게 분양 안 받겠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을 주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한다. 그러면 이런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때는 이건 경미하다. 그러니까 분양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분양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분양을 포기한 사람이야. 그래서 원래는 현금으로 줘야 되지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원하니까 임대주택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리기 쉬운 게 이 4번과 5번 지문이 여러분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기가 틀리기 쉬운 부분이니까 요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관리처분계획이 분양계획인데 여기서 또 꼭 얘기해 요것도 하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 지문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자, 재개발. 우리 재개발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란 누구였어요? 재개발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것은 누굴 이야기해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토지를 사용하는 지상권자. 이들이 토지 등 소유자이고 이들이 다 조합원이었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지상권자잖아요. 근데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계획을 정할 때 이 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인데 조합원이기도 하고 뭐 어떤 동의자 선정할 때 다 참여하지만 이 지상권자는 분양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분양을 신청해야 돼. 그래서 이 재개발에 있어서 관리처분이 분양계획인데 그 정비구역 안에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은 포함하지 않는다. 요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이지만 토지 사용한 지상권자도 조합원이지만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 신청은 지상권자는 포함이 안 됩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만 분양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조심하시고요. 자, 무슨 사업? 재개발. 재개발의 관리처분은 그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도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재건축입니다. 자, 우리 정비법에는 지금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분양계획에 대한 내용이. 그런데
재건축은 예, 우리 정비법에 있는 관리처분계획의 일반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대. 전원이 동의하면요. 전원이 동의하면 관리처분계획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대. 그만큼 재건축은 사법적 영향이 강하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무슨 사업은 전원이 동의하면 관리처분계획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요? 네, 재건축. 그리고 무슨 사업은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을 포함하지 않는, 무슨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을 포함하지 않는다고요? 누구는? 지상권자는. 그래서 지상권자. 그럼 재건축은 어떻습니까? 재건축은 아예 지상권자가 대상이 아니니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리를 딱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규정들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내용들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관리처분 기준은 지상권자는 분양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건축은 전원이 동의하면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체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준. 자, 여기 기준도 관리처분계획은 제가 분양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발법에 있는 환지 계획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도 적응한지 개념도 있고, 증환지, 더 줄 수 있는 증환지 개념도 있고, 감환지 개념도 있고, 부지정하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기준은 우리 교과서에 214페이지에 이렇게 자세히 나왔는데, 그 중에서 요 부분만 제대로 정리만 잘 해놓으시면 돼요. 다른 부분들은 그냥 우리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은 똑같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답이 될 거. 관리처분계획은 분양계획인데, 첫 번째, 분양설계죠. 관리처분계획 내용에는 분양설계가 있죠. 근데 분양설계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면, 분양신청 기간이 이렇게 만료되면 그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분양설계한다는 얘기. 이 말은 우리 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아니면 조합원인지 양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있는 자를 기준으로 설계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투기과열지구 아니면 조합원인지 양도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분양 설계하더라.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분양 설계합니다. 자, 그 부분 딱 체크하시고. 그리고 또 시험에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요거죠. 자, 관리처분계획에서 주택을 공급할 때. 자, 그러면 주택을 공급할 때는 어떻게 공급해야 됩니까? 자, 관리처분계획에서 주택을 공급할 때 공급은 어떻게 합니까? 자, 보시면 원래는 주택 공급은 1주택 공급이 원칙이에요. 여러분이 재개발 지역에서 주택을 5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에서 주택을 공급할 때는 1주택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 개 갖고 있어도 1주택이고요. 공유주택이라도 수익권 하나니까 1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주택 공급할 때는 원칙이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예를 들면 재개발 5채 가지고 있다. 그래도 1주택으로 주는 걸 원칙으로 한다. 기억합니다. 1주택 공급이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유한 주택수만큼 줄 수도 있대. 그 소유한 주택수만큼 준다는 말은 있는 대로 다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소유한 주택수만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1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서도 2주택 공급이 가능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3주택 이하까지 공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구분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에서 주택 공급할 때 어떨 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줄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A 지문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대상지역이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았대. 그럼 과밀 억제권역은 어디가 과밀 억제권역이에요? 수도권에 있는 일부 지역이 과밀 억제권역이죠. 예, 그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우리 서울이잖아요. 서울은 대한민국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과밀 억제권역이죠. 자,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무슨 사업이요? 재건축 사업이란 이야기예요. 재건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부산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부산의 재건축 지역에서 여러분이 주택을 5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부산은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잖아요. 자, 이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은 소유한 주택수만큼 받을 수 있어요. 재건축입니다.
재개발은 과밀 억제권역이든 아니든 재개발은 무조건 1주택이 원칙이야. 서울이든 부산이든 재개발은 1주택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재건축은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은 소유한 주택수만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전제 조건은 부산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가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투기 과열지구도 아니어야 되고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닐 때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재건축은 소유한 주택수만큼 받을 수 있다. 잘 기억합니다. 재건축이라는 것, 재개발 아니고. 그리고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소유한 주택수만큼. 그리고 주택을 어떤 용도로, 이건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공공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래. 국가지자체, 주택공사 등의 토지 소유자이면 그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그리고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이전하는 공공기관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B, C, D는 그렇게 내용이 어려운 규정이 아니니까 나온다면 A 규정을 틀어서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이 지문들 조심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2주택 공급이에요. 근데 2주택 공급은 제가 1+1 행사라고 합니다. 우리 마트 가면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거 있었잖아요. 자,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는 1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이에요. 우리 서울은 투기과열지구고 그러니까 1주택이 공급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1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서도 1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서도 이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 아까 우리 종전자산은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된다고 그랬죠?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자, 이 1주택인데 이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종전가격. 종전가격이 여기가 10억이 돼.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 기준으로. 서울, 강남 뭐 10억, 20억, 30억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가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종전가격이나 종전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이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종전 가격이나 또는 종전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받을 수 있대요. 2주택을 받을 수 있대. 2주택을 받을 수 있대. 2주택. 그러니까 우리가 똘똘한 한 놈 그러잖아요. 이 똘똘한 한 놈은 1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서도 2주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1+1 행사라고 하느냐? 이 경우 하나의 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이에요. 소형주택. 이 하나의 주택은 60제곱미터 소형주택을 받아야 되고 이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3년간은 전매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이 2주택 공급 똘똘한 한 놈, 종전 가격 또는 종전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받을 수 있어요. 1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서도. 그러나 그 하나 주택은 얼마라고요?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국민주택이 아니라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이고 3년간은 전매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2주택 공급에 관한 기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주택 이하 공급이에요. 3주택 이하. 자, 여기 아까 이게 재건축이었어요. 모든 건 비교는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지역에 여러분이 5채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은 몇 채 받는다고 했어요.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은 소유한 주택수만큼 받는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에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한 우리 서울입니다. 서울. 자, 그럴 때는 이때는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는 재건축은 자, 이 소유한 주택수 범위 내에서 3주택을 받을 수 있어요.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은 소유한 주택수만큼,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는 재건축은 이 소유한 주택수 범위 내에서 3주택. 둘 다 전제 조건은 연홈이든 둘 다 전제 조건은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니어야 한다. 그러면 이게 바꿔 얘기하면 이게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면 무조건 1주택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요 규정들 잘 이해를 해주시고 관리청구의 주택 공급 잘 체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관리청구의 수익 기준 자, 또 강조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그리고 공급은 1주택 공급 그리고 예외적으로 소유한 주택수만큼. 그런데 이런 경우 4가지 있는데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그리고 2주택 공급, 온 플러스 원 행사. 자, 예, 종전가격, 종전주거전적 범위 내에서. 예, 온 플러스. 근데 이 하나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의 예, 소형주택이고 3년간 전매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3주택 이하, 과밀 억제권역에 있는 재건축. 단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럴 때는 3주택까지 가능하다. 이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예, 수립 기준 잘 체크합니다. 자, 보시고.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자, 인가고시 효과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